네,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연속 인터뷰.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올해까지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해수부가 부산에 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해양 경제 중심 도시로 네. 부산을 선정을 하고 글로벌 해양 허브로 또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냥 행정부지만 그게 옴으로써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옴으로써 연계해서 이제 다른 아, 해운 물류기업이라든지 해사법원이라든지 또 해양 관련 싱크탱크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응집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해양 허브로서의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 첫 단계로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것이죠. 해양수산부 오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은 네. 우리 부산시로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한 77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네. 저희가 그 오시는 우리 해수부 직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관사라든지 정착 지원금 또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 등 그 보육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다양한 방면의 지원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수부 이전이 부산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부산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세계 2위의 환적항, 세계 6, 7위권의 컨테이너 항을 가진 이미 세계적인 항만 도시입니다. 당연히 국제 물류 도시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게 수도권 일극 체제 하에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또는 로테르담 같이 글로벌 해양 허브로서 분명히 그 부각시킬 수 있고 도약시킬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이제 총체적인 해양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데는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번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그 글로벌 해양 허브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고요. 또 이 덧붙여서 대한민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있다 그러면 또 부산을 허브로 한 이 남부권 경제가 부산이 그런 허브 기능을 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죠.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을 하나의 이 바퀴로 굴리는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바퀴로 굴릴 수 있는 또 세 개의 바퀴로 굴릴 수 있는 이런 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북극 항로 개척도 부산항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대비를 좀 하고 있나요? 네, 북극 항로 대비도 저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쭉 꾸준히 TF팀을 만들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새 정부에서 이 북극 항로의 적극적인 개척을 그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이 부산이 갖고 있는 지리 경제적 또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사실은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 이곳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게 되면 약 6,000km 이상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길로는 거의 20일 가까운 이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굉장히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부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주목받는 항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북극 항로는 네. 뭐 내년 몇 년 안에 바로 상업화되는 건 아니고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항로도 정확하게 개척을 해야 되고 그 항로가 위험이 없도록 하는 해야 상용화가 되니까 배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도착할 때까지 사고 위험이 없다고 해야 그게 상시성을 갖는 상업적 항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정박할 수 있는 항만 개발이라든지 또 유빙에 대처할 수 있는 쇄빙선과 더불어서 튼튼한 배를 만드는 문제라든지 또 북극 항로 자체가 이게 깨끗한 바다이기 때문에 네.
이 그린 항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한 에너지 그 새로운 탄소 중립형 에너지를 갖는 대형 선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극지이기 때문에 네. 그 극지에서 그 다닐 수 있는 배들, 또 극지의 그 바다 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산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좀 먼저 하자라는 취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해양 관련 여러 가지 싱크탱크들을 네. 여기 부산 결집하는 게 필요하고, 저희는 그래서 일찍이 그런 수로와 관련된 국제 그 기구가 국제 수로 기구 인프라센터인데 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유치를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다 그 결합을 하면 부산이 북극 항로 시대에도 거점 그 항만 또 거점 허브 도시로서 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네. 정부가 대신에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을 대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네. 문제가 뭐라고 좀 보세요? 그 산업은행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됐던 국제금융도시로 부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 하에 네. 그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내용입니다. 조금 아까 부산을 국제적인 물류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류가 있는 곳에 금융이 함께 따라가주면 시너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산을 서울에 이어서 또 하나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자는 게 이전 정부들의 일관된 전략이었고, 네. 그래서 부산에는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고, 그래서 국제금융도시 순위에서도 저희가 50위권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2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업은행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왜냐하면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고 또 새로운 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전환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정책금융기관입니다. 단순히 뭐 이게 은행이 내려와서 은행의 직원들이 거의 거주한다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산업은행도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한국의 이 산업 발전을 다 주도했습니다만은 서울에는 투자금융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남부권의 이런 신산업 진흥이나 산업의 구조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성장형 금융기관으로서 자신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의 그 협의를 다 끝내서 사실은 지금 못 내려온 이유는 법의 산업은행 그 본부는 서울에 둔다, 본점은 서울에 둔다. 그 조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도 지속적으로 공약을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면은 괜찮은데 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미루고, 또 서울의 일부 금융노조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네. 그것을 하지 않고 음. 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약속도 어기는 일이고, 또 부산의 입장에서 또 남부권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은행 거래처들이 이 남부권의 대형 산업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집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지역에 정말 매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금융기관인데 그것을 무산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금 처음엔 동남권 투자은행을 만들겠다 그랬다가 네. 그것도 아니고 투자공사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그것도 투자공사를 만들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권역별 투자공사로 이게 또 전락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 자회사로 만들겠다 또 이렇게
자꾸 변화가 일어나면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축소되는 모양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우리는 고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참치로 바꾼다 그랬다가 기어이 이제 멸치 수준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왜 굳이 어려운 그냥 산업은행 이전하면은 매우 간단한 일인데 이걸 계속 새로운 금융기관을 또 만들어서 뭘 한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규모도 작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까지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가.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그 산업은행 이전을 신속히 하면 이 정부가 지금 새 정부도 추구하고 있는 지방시대를 균형 발전을 빨리 하겠다는 그런 목표에 쉽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업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좀 보세요? 이 가덕도 신공항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요. 정말 제가 시장을 맡아서 저도 이전에 청와대도 있었고 그러면서 국정을 중앙에서도 보고 현장 우리나라의 현장이라는 건 산업 현장 아니면 지역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면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패러다임이나 그 방식이 너무 시야가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으로 협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세계 2위의 환적항인 이곳에 제 세계적인 항만이 있는 곳에 공항을 같이 만들어주는 게 국제적으로도 다 그런 전략을 써왔고 그 덕분에 싱가포르나 홍콩이 국제 허브 도시로 이미 빨리 우리보다 몇십 년 앞에 간 거고 지금 우리보다 위상이 높아진 거죠. 대한민국의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로 지금 발전해 있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 관건 중에 하나가 공항이에요. 네. 그 공항도 그냥 단순히 여객 공항이 아니라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신산업 그분 대개 항공 물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대한민국 98%의 항공화물이 인천공항을 이용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직결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울경 지역이라는 것도 남북권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신산업이 들어왔을 때 그런 물류 기능을 하는 게 있으면 항만과 함께 굉장히 큰 시너지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항을 짓는다는 건 이미 결정됐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84회의 토론을 거쳐서 이 공기를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을 이전에 입찰 기업이 공기를 연장해달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입찰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뒤에 많은 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입찰 들어가면 돼요. 대안도 생겼고 또 그 공사를 할 업체들도 구성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입찰을 하면 되는데 국토부가 벌써 지난 6개월간 새 정부가 생겨서 과도기 때문에 과도기라는 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금년을 넘기면 안 된다. 그 입찰이 금년 안에 이루어져서 빨리 진행이 돼야 가덕도 공항이 1년 앞당겨지는 게 지역 발전은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는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입찰을 빨리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일본의 간사이 공항 사례를 보면 연약 지반 때문에 지금도 침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우리나라 토목 기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네. 부산은 모든 곳이 연약 지반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 지방 공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또 공항도 지금 이 가덕도의 땅을 이용을 하고 바다까지 나가는 공법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가 많이 해서 실제로 연약지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공법을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방법을 내서 만들어 놓은 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전에 간사이 공항이나 이런 건 우리가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한 대단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분권, 재정 분권을 강조를 하는데 올바른 지방 분권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역대 정부가 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보면 대한민국의 저성장, 저출생, 격차 확대라고 하는 이 3대 문제가 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선진국 가운데 잘 나가는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나라들은 다 혁신 거점을 다원화해서 거기서 계속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수도권으로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수도권에 올라온 청년들이 대부분 초과밀 초스트레스 속에 사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안 낳게 되고 선택사항이 되고 이러면서 출생률이 또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적어도 광역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떤 특성화를 해서 어떤 전략을 피우면 성장도 하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이런 어떤 수평적인 질서 그리고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손흥민 하나에 의존하는 축구를 한 선수에 의존하는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로만 분권을 하는 게 아니고 분권이라는 건 실제로 권한과 자율성을 지방 정부에 확실하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는 아직도 수직적 질서고 중앙 정부가 그 집권적 체제 속에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일일이 메뉴도 짜고 밥도 뭘 먹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간섭을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뭔가 혁신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제대로 되지도 않고 또 중앙 정부하고의 그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규제의 벽 때문에 이게 뭐든지 제때 해야 되는데 녹은 아이스크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권한을 과감하게 줘라. 지방에 이제는 줘도 관계없는 게 지방자치 30년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그런 권한을 주면 마음대로 쓸까 봐 걱정을 하는데 지방정부 내에도 이미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이런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중앙정부는 그런 권한을 가감하게 주고 재정권을 주면서 그걸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더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못하는 데는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을 중앙정부가 하고 하면은 되는데 지금 매 정부마다 지방 분권을 한다 그러지만 다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그 분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는 이만큼 주거나 줘놓고서는 꼬리표를 다 달아서 뒤에서 규제를 하거나 이런 식이니까 실질적인 분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도지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 미래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제에 개헌 문제가 논의될 때 이 이중 분권이 돼야 된다. 권력이 중앙에서도 독점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이 지방과 중앙 사이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야 미국은 지금 50개 주가 다 혁신 거점이 되는 이유가 주가 자율성을 갖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특성화를 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또 세제 혜택을 줘서 그런 산업을 키우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또 자율적인 또 특성화된 그런 발전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